1933년 4월 경기도 양주군 회천. 이곳 철로변에서 18배 한 소년이 죽음으로 발견됐다. 자살이었다. 배우지 못한 탓에 치욕을 받아야 했던 짧은 인생. 부디 동생들만은 공부할 수 있길 바란다는 것이 이발소 사동으로 일하던 그의 가슴팍에서 나온 유서 내용이다. 무학이 죽음으로밖에 씻을 수 없는 수치였던 그에게 배움은 인간적인 삶의 필요 조건이었던 것이다. 그 후로 지금까지 배움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한 번도 식어본 적이 없다. 해마다 겨울이면 한파 속에서 대학 입시를 치르기 위해 온 나라가 한바탕 소동을 벌인다. 세계 언론들까지 놀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광경. 식을 줄 모르는 우리 교육열을 목격할 수 있는 현장이다. 사람 대접을 받기 위해 무지로부터 벗어나야 해. 누구보다 떳떳하게 살라고 자식을 학교에 보내야 했던 지난 문제야. 우리에게 교육은 무엇이었나? 다른 학교보다 특별한 게 없는 청주의 한 중학교에 낯선 손님들이 찾아왔다. 이들은 세네갈, 모리타니아, 기니아, 라오스에서 온 교육 전문가들이다. C'est peut-être pour ça que je suis venu également pour voir un peu dans l'espoir que je prendrai quelque chose pour améliorer aussi la pratique de chez moi. 월드뱅크에서 주관하는 아프리카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대상의 교육정책 국제연수. 한국의 초고속 교육 팽창의 비결을 알아내는 것이 이들의 방문 목적. 이들에게 우리는 부러움의 대상이자 자신들의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본보기인 것이다. On est un pays qui a tellement travaillé sur son système éducatif, qui a vraiment réussi et qui a pu utiliser cette éducation pour le développement du pays. Je voudrais dire que peut-être parmi tous les pays du monde, la Corée est parmi les meilleurs en ce qui concerne la réputation pour leur secteur éducatif. 지난 4월 스위스의 국제균형개발대학은 우리를 긴장시키는 조사 결과 하나를 발표했다. 그것은 대학 교육이 국가의 경쟁력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조사 분석한 보고서. Yeah, I have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here, and it's a very well established yearbook. It views 50 countries in terms of a number of dimensions. And as you point out, when it comes to the Korean universities, you're ranking very, very low. 세계 47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한국이 차지한 순위는 47위. 두말할 것 없이 꼴찌를 차지한 것이다. Tout ce que sont les techniques d'exécution, tout ce qui est la qualité, tout ce qui sont les contrôles financiers, etc. Mais on enseigne peut-être un peu moins bien comment être innovatif, comment prendre des risques, comment changer les systèmes établis, comment être sûr qu'on est capable de s'adapter à un monde qui est en plein changement. 최고의 격찬과 최하위 평가. 우리 교육에 대한 이토록 상반된 견해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일본 제국주의가 무단 통치 시대를 마감하고 보다 강도 높은 수탈을 준비하던 1920년대 모래판을 공책 삼아 공부하던 당시 보통학교에서도 우리 민족의 고유 정서처럼 여겨지는 교육열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끊임없는 수탈에 시달리는 궁핍한 생활 속에서도 자식을 학교에 보내겠다는 열의 하나는 포기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당시 보통학교 입학 경쟁이 가히 상상도 못할 만큼 치열해졌던 것이다. 1922년 서울의 보통학교 입학 경쟁률이 무려 11대 1. 당시 언론은 2,000명 정원에 22,000명이 지원한 이 상황을 두고 참상이라 일컬었다. 1922년에 이런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20, 30년대 보통학교 평균 경쟁률이 3대 1을 상회했으니 말 그대로 학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그 시험을 보는데 애들 60명 뽑는데 200명인가 300명이라는 인원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우선 나이 적은 애들 먼저 뽑고 나 그때 나이 11살이에요. 그래서 국민학교 무슨 1학년이냐 하면서 테레마가 여기서 일기해가지고 다 떨어져 하나부터 달아. 일기 시험을 보러 가더라. 국민학교인데 떨어졌지 뭐. 그러면 뭐 대학교 예전에 국민학교부터 쉽게 들어갑니다. 분들이 그만큼 해요. 대륙기를 다 시험을 말이야. 대학교부터 힘들었어. (1920년대) 들어서면서 시작해 1930년대까지 이어지며 사그러들 줄 모르던 보통학교 입학 경쟁은 서울의 몇몇 학교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조수 같은 입학 청원, 초입학의 신학생, 입학난으로 군민대회, 봄철만 되면 신문은 연일 전국에서 벌어지는 입학 열풍에 관한 기사로 메워졌고 시험 당일엔 보통학교들마다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렇다면 보통학교 입학 시험은 어떻게 치러졌을까? 멘탈 테스트란 이름의 보통학교 입학 시험은 기초적인 지능 검사로 어린이에게 판단력, 모방력, 기억력이나 상식을 묻는 구두 시험이었는데 사람들은 이 시험을 명태할 테스트라고도 불렀다. 입시철이면 각 신문마다 구두 시험 대비 예상 문제를 내놓아 불안한 학부모들의 눈길을 잡아두기도 했다. 입학 시험은 구두 시험이야. 구두 시험인데 지금 대강 보편적이고 집에서 아버지가 무엇이니 그런 거 너는 집에서 보통 때 뭘 하고 지내느냐 이런 거 측면에 그런 거예요. 또 무게. 어느 게 제일 무거우냐 들어보라 그래가지고 어느 게 제일 가벼우냐. 그런데 이거는 속일 수가 있어요. 큰 것이 반드시 무겁지 않고 작은 게 더 무겁거든. 크지만 가볍고. 그러니까 그 도량형 이럴 때만 무게와 길이와 이런 걸 물어봤다. 이런 치열한 보통학교 입학 경쟁은 1920년대 들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1900년대 초부터 설립된 신식 교육기관의 학교 문턱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1895년 갑오개혁으로 우리나라 근대 교육의 기본 틀이 만들어지는데 당시 개화파들과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 학교가 지어지면서 이 땅에 신교육이 자리를 잡는다. 그러나 한일 합방 후 일제는 조선 교육령을 선포하면서 민족사학의 탄압, 중고등 교육 기회의 박탈, 그리고 초등 교육만을 허용하는 식민지 교육 정책을 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민족이 할 수 있는 저항은 그들이 허용한 초등교육기관인 보통학교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당시 학교에 가는 것은 그 자체로 일본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했다.
대신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서당이 초등교육을 떠맡았다. 학교 선생님들이 정복 입고요. 모자까지 딱 쓰고 칼 차고 그리고 말 타고 그래서 왔어요. 우리 마을에. 그래서 동산에 가서는 판을 벌려놓고서 그러니까 어린애들 호기심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었어요? 그러고서는 너들 학교에 오면은 이런 걸 모두 공짜로 준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 선생님들이 돌아간 후는 아니다. 학교에 가면 일본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 그런 공기가 마을을 지배하고 그랬을 때 서당이 한 2군데, 3군데 요 읍내에 있었는데 거기에 학교 선생하고 경찰관이 2이나 3이나 따라와갖고 아들 막 붙들고 갔어요. 붙들고 가서 이빨 씌고 어떤 날 막 도망을 치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러나 1919년 상황은 반전된다. 3.1운동 후 학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게 된다. 식민지 교육기관이 아닌 민족운동의 주체를 키워내는 공간으로 보통학교를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향학열이라는 단어가 사회를 달구며 치열한 입학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1911년에 32,000여 명이었던 학생 수는 1919년엔 2배, 1923년엔 10배 가까운 성장을 보인다. 3.1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새롭게 이제 독립을 선언하면서 일본의 침략, 강점을 거부한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 구체적인 것으로서는 교육이 중심이 돼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교육을 통한 실력 양성을 통해서 우리가 주체적인 어떤 역량을 길러야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이제 변화된 하나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조선 총독부조차 향학열을 의아해했다. 총독부는 30년대 치안 상황을 낱낱이 정리해 놓은 문서에서 당시 향학열은 독립을 준비하며 실력을 함양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이었다고 자체 평가해 놓았다. 감히 신학문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신학문을 해보니까 참 신하더군요. 뭐 역사를 안 배우나 그저 시리를 안 배우나 참 뭐 이과다해서 과학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흥미진진하더군요. 열심히 했죠. 이 칠판에 글씨가 안 보일 정도까지 한다고요. 그러고서 그때 전기가 없으니까 교실에 칠판 글씨가 안 보이면 이제 그때 집에 가는 거예요. 향학열이 전국을 뜨겁게 달구던 그때 또 하나의 운동이 벌어진다. 이건 그대로 있구만요. 그 골기와 집으로. 요체하고 요 앞에 떠놓고 그만 힘이 있었어요. 그만한 집이 있는데 오히려 이거는 좀 부족한 학교를 우리 손으로 직접 짓는 학교 건설 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1학년, 뒤에는 2학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했어요. 충북 영동군 양강면. 군 내에서는 꽤 큰 면이었는데도 학교가 없어 동네 유지인 김영래 씨의 집을 학교 삼아 공부해야 했던 마을이다. 어디 마땅 참들은 이만한데도 그놈이 100명 정도 됐었는 그때입니다. 2학년 학교에서 100명 정도 됐었는데 어디 그런 집이 있나요? 번듯한 학교 하나 없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자녀들의 장래를 우려하여 양강면 사람들은 흥학회를 조직하게 된다. (1922년) 면장과 유지들의 주도로 건설된 흥학회는 면민이 형편에 따라 십시일반 돈을 모아 기금 10,000원을 마련하고 학교 건설에 들어갔다. 가서 지게 집에서 갖다 보고 내려오는 땅가락으로 불러 갖다가 나차원대를 배우니까 거의 한 1년이 들었어요. 면민이 충분히 나다 집에서 아마
한두 달 하면 했을 거예요, 이걸. 그걸 만일에 하기 싫은 일이라면 더 오래 걸리죠. 연우가 해야 된다는 그 면준의 한들들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학교 체육장만 반드하게 이렇게 해놓고 운동장만 이렇게 반드하게 해놓고 집중하는 데가 많았었어요. 오로지 자식 농사를 위해 모두 한 마음으로 서슴없이 삽과 곡괭이를 들었던 그 힘, 곧 무지로부터 해방, 무학으로부터 해방을 이룬 원동력이 됐다. 그리고 그 힘으로 건설된 학교는 지금껏 양강면 아이들을 키우는 큰 나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우리 일은 우리 손으로란 구활에 벌어진 보통학교 건설운동은 전국적으로 선풍을 일으켰다. 학교 건설을 위해 술, 담배를 끊는 마을까지 있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땅이 있는 사람은 땅을 내놓았고 그도저도 없는 사람은 품을 팔았다. 전국적으로 이 시기에 지어진 3천여 개의 보통학교가 모두 그렇게 지어졌다. 피땀으로 배움의 터전을 일군 것이다. 경상남도 창녕군 개성면의 개성초등학교 경우 1932년 학교 건설 당시 한 차례 전쟁 아닌 전쟁을 치러야 했다. 우리 학교를 지을 적에도 유일하게 우리 개성에는 요가 개성천이 있습니다. 옥천에서 내려온 천. 이거를 이쪽에 해가지고 저쪽에도 북이라고 그전부터 남북이 갈래가 있었어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기대가 있고 학교 위치를 두고 분쟁이 벌어진 것이다. 하천을 중심으로 남과 북이 갈라져 북쪽은 마을과 가깝다는 이유로 남쪽은 면사무소 소재지라는 이유로 서로 대립했다. 왜 이거 우리 소재지인데 구이 왜 개성에 땡겨가려 그러냐. 저게도 조합도 땡겨가고 그러면 균형 발전인데 이렇게 해서 되느냐 하면서 분쟁 많이 했어요. 우리는 순수한 교육적으로 지금 우에서 그 아동을 해서 우리 그러니까 아동을 갖다가 교육이 그리가 가지고 있는 대로 갖다가 학교를 세워야 되겠나.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그때 좀 욕심은 그때는 학생이 계획거든요. 그래서 씁니다.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러면 양쪽에 합의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너도 그렇고 양보하고 우리도 양보해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위기 있을 때는 이 호흡을 파입니다. 학교 없어서 집도 없어서 이 금방 집도 없었습니다. 결국 절충 안으로 외딴 곳에 지어진 이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 지난 3월 폐교되고 말았다. 싸움까지 불사하며 학교를 건설했던 당시 이야기는 무용담처럼 동네를 떠돌 뿐이다. 심지어 1933년에는 학교 건설을 둘러싼 분쟁으로 마을 주민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진다. 이처럼 학교의 건설은 우리 민중들 삶 한가운데 그만큼 절실한 문제로 자리를 잡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 건설의 붐을 일본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일본 제국주의는 보통학교를 노예 교육의 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발적인 학교 건설 운동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교육 내용은 모두 그들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선 걱정할 바가 없었던 것이다. 요 일본 호소이, 여기는 다카세나고 여기는 호소이라는 사람입니다. 일본 오장입니다. 지금 고조라고 합니다. 이 첩보다리를 낚시도 안 하고 옆에 찌고 해가지고 딱딱딱 끄고 막 열고 까딱해 까딱하고 정식절로 뭐했지 추구서. 그래 일본은 호세를 그러니까 경원에서 다 내다보고 있다가 그럼 오래 그때 미치고 하면 다시 한꺼번에 이제 그래 절을 한 사람이 다시인데 교무실 앞에다 이 돌가리 바닥
위에다 뿌리 한 테 놔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뭐예요? 어렸어. 아침에 하기가 하니까 어렸단 말이야. 어른데 위에다가 그거 때려놨게 이게 뭐 있는 게가 없는 게 몰라. 잘 길들여진 신민을 키워내려 했던 일본. 그러나 일본의 황국 신민화 교육에 철퇴를 가할 민족 교육은 암암리에 이루어졌고 일본은 황국 신민화 교육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고야 만다. 일본님이 이 이등박문이를 시켜 삼삼천리강토를 사정 없이 밟아서 오철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시를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7, 8, 10까지 있는데 그건 다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하도 오래돼서. 우리 담임 선생님 상당히 많이 당했어요. 선생의 사토를 내라고 말랐어요. 그분이. 그때는 일본인 시대니까 뭐 꼼짝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지. 일말로. 그래 우리가 요구해서 받았지. 이 하선생이라 과모도라는 선생님이 직접 가르치려고 애를 쓴 건 아니다. 우리가 요구를 해서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잘못인데 우리가 우리를 봐서 용서해달라고. 그래 용서 안 해주면 우리는 전부 다 타격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1930년대 벌어진 민족운동의 주체 세력이 바로 학생들이었다는 사실은 황국 신민화 교육 실패의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결국 이것은 일제 식민지 시대의 뜨거운 교육열이 민족 구국운동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방.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먼저 일본 말과 글로부터의 해방을 꿈꾸게 했다. 이리하여 당구 한동안 어린 아동들을 괴롭히던 소위 한국신민 교과서는 완전히 소탕되고 이제야 배울 수 있는 우리의 글을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배우게 된 것이다. 이 얼마나 어린이들의 기다렸던 기쁨의 날인가. 귀엽고 영리한 이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라. 해방과 함께 한글 교육서들이 전국 국민학교에 배포되면서 본격적인 문맹 퇴치 운동이 벌어진다. 기억 니은 배워서 좋은 나라 세우자. 문맹률이 78%를 웃도는 현실에서 문맹에서의 해방, 그것은 국가의 체계를 세우는 기초였다. 작대기 선거가 아니고서는 보통 선거조차 불가능했기에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선 국가 차원에서도 문맹 퇴치 운동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서 그래도 가르치라고 말이죠. 이제 그런 지시가 나왔어요. 이제 각 사람마다 이제 좀 가르치라고. 그래 이제 우리 대학에도 한 40고 되는데 이제 낮에는 참 역시 일하러 가야 되고. 그래 이제 밤이면 이제 사랑방, 그 사랑방을 조여놓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매일 저녁 이제 교육 가르쳐 이게 칠판이라고 이렇게 조그만 거 이렇게 이제 안 들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저 써가지고서 이제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데 참 열심히들 하려고 열심히. 군대도 기꺼이 한글 교육기관의 역할을 맡게 된다. 한글은 문명사는 국민교육의 한글관에 입교시켜 육수관의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그 성과를 나라로 향상하기 위해 까막눈이 눈을 뜨고 제대로 고향에다 편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말본이 베스트셀러였을 만큼 치열하게 글을 깨우쳤으며 결국 해방 직후 80%에 가깝던 문맹률을 1958년 4%로 떨어뜨렸다. 한마디로 투쟁과도 같았던 문맹 퇴치 운동은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육 체계가 정립되어야 하는 그 시기. 바로 그때 전쟁이 터졌다. 학교는 파괴되고 아이들은 참혹한 현실로 내몰린 전시 상황에서 한국인 특유의 교육열은 다시 한번 그 진가를 발휘한다. 그때 사실 먹을 것도 없고 뭐 반거지와 같았어요. 그 미군 부대 그 휴지통 뒤져가지고 먹다 남은 그 찌꺼기도 먹고 이런 지경인데도 학교를 끊임없이 보냈어요. 그것을 보면은 우리나라 참 교육열이 어떠했나를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왔는지 텐트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은 그야말로 머리가 그냥 벗겨질 정도로 뜨거우니까 선생님이 양동에다가 그냥 물 떠다가 우리는 아주 어리니까 못 견뎌요. 물 떠오라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텐트 위에다 물을 퍼 부으시더라고요. 그때만 조금 이제 시원하지 뭐 커면 뜨겁고. 어디 가서 가르치느냐 하면 무슨 충무광장이라는 데가 있어 부산에. 그러니까 이 여의도 광장처럼 이렇게 넓진 않지만 거기 한 모퉁이에서 가르쳐요. 애들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등대, 바닷가 등대에 가서도 가르치고. 그 등대에서 가르치다가 물결이 치면은 뭐 버려놨던 거 물에 다 젖고 이런 거지. 네. 학교를 세우고 공부를 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1951년 7월 31일에는 수복 지역 전역에 걸쳐 중학교 국가고사가 치러졌다. 그런 우리를 보고 세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배우려 하는 놀라운 민족이라고 평가했다. 1951년 부산에서 출발해 광주, 전주, 대전으로 확대된 전시연합대학. 그 시작은 매우 작았다. 근데 하루 이렇게 보니까 왜 그 미군들이 캔에 들은 것을 마시고서 버리잖아요. 그놈을 그 망치가 이렇게 두 줄 가서 납작하게 해서 그래서 지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무슨 못한 사람들 아니고 평민들 얘기죠. 그걸 내가 이렇게 보고서 바로 이거다. 삶이 죽는 나는 죽는 거 아니냐. 안 되겠다. 나는 글을 가르치겠다. 이래서 이제 다다미 일본 사람들이 가는 다다미 있잖아요. 그 다다미 넉 장 반짜리 방을 하나 얻었죠. 얻어가지고서 누구든지 여기 전시연합대학이라고 생각하고서 오라고 생물과만은 여기서 길러보겠다. 이래서 이제 그 시작을 했어요. 전쟁 중에 대학이 운영된 것 자체도 세계 교육사상 그 전례가 드문 사건이었는데 학생 수만도 6,500여 명이 넘었다. 전쟁으로 학교의 60% 이상이 파괴됐다. 아이들의 고사리 손까지 아쉬운 전후 학교 복구 사업. 당시 최우선 과제였다.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건물을 세우는 것이 기본이었기 때문에 학교 준공식은 대통령이 직접 방문할 만큼 중요한 국가 행사였다. 전후 한국 사회는 배고픔과의 또 한 차례 전쟁을 치러야 했다. 배꺼질까 마음대로 뛰지도 못하던 그때는 배우고 싶다는 욕망이 만들어내는 허기가 그 어떤 배고픔보다 더 견디기 어렵던 시절이었다. 사친회, 육성회 등을 통해 학교 건설에서 운영까지 학부모가 많은 부분을 책임지게 되면서 점점 더 가난은 배움의 걸림돌이 돼갔다. 하도 고학을 하면서 제대로 못 먹고 하니까 삐삐 말라가지고 하니까 병자라고 피를 안 사줘요. 나가라 그러고. 새벽에다가 줄이 딱 하다가 끊어지는데 그 안에 들은데도 불구하고 딱 창고 앞에 가면은
당신은 저리 나가 그래가지고 그것도 서울 와서는 소원을 못 이뤘어요. 건장한 사람들한테나 해당이 될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우리 빠진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해가지고 새벽부터 가서 있었는데 그 학생들의 피를 팔 자유도 그때 제대로 없었던 거예요. 피도 하나 파는 것도 경쟁이었다고. 그게 50년대 말기의 얘기입니다. 그때는 고등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올라갔을 때도 책을 못 샀어요. 책을 못 샀어요. 그래가지고 헌책방 이것도 또 눈물 나려 그러는데 그 아현동 꼭에 넘어가면은 그 헌책방들이 많았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헌책방 사고 또 그것도 없어가지고 공부책에다가 공부책에다가 써가지고 공부책에다 써가지고 공부를 했어. 그래가지고 공책에다가 이제 그것을 써가지고 온 거는데 그 눈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잉크를 찍어서 쓰잖아요. 잉크를 찍어서 쓰는데 파란 잉크 다 떨어지니까 이제는 파란 잉크 다 떨어지니까 까만 잉크를 써야 된다고, 빨간 잉크를 써야 된다고. 빨간 잉크에다가 그 책을 베끼는 거예요. 공책에다가 그림까지 삽까지. 배우면서 일하고 일하며 공부하는 고학생의 시대. 배고픔에서의 해방, 배움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굳게 믿었던 때였다. 교육열은 새로운 교육 방법론을 찾는 운동으로 발현되기도 한다. 그것이 1940년대 말부터 나타난 새교육운동. 생활과 어린이 중심의 교육을 표방하는 이들의 교육 방법은 좌석 배치에서부터 요즘의 열린 교육과 흡사하다. 근데 그 사회 시간만 그래도 그 저희들이 모의 유엔총회를 했습니다. 그때 벌써 모의 유엔총회를 해서 우리들이 안보 의식 같은 것도 스스로 알게 되었고, 그때 유엔이라는 기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각 분단별로 미국, 영국, 불란서, 중국 대표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발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나라 입장에서 발표를 시켰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일제시대의 교육에서 벗어나 보다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지향하는 새교육운동. 전국 대도시 중심으로 이런 커리큘럼으로 수업하는 시범학교들이 있었다. 이른바 새교육이란 말을 썼습니다만 그 새교육은 그와 같은 과거의 일제식 또는 암기식 교사 중심 체제에서 학생이 중심이 되고 생활이 중심이 되고 경험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체제로의 교육 전환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교육 혁명, 예전 교육 개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1957년에는 새교육운동에 따라 새로운 방법의 입시를 치르는 학교도 생겨났다. 특히 금년도 중학교 입학기원에서 이태를 띄우는 것은 유희와 노래 등 순전히 실기만으로 전형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실기만으로 전형을 해 학생들을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시험 아닌 시험이었다. 그러나 새교육운동은 우리 교육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지금껏 숨겨진 역사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새교육운동이 밀려난 자리에 또 다른 평가 방법이 들어서게 되는데 사지선다로 대표되는 계량화 수치화된 평가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이후 획일화된 우리 교육의 주요 원인이 된다. 2차 대전 때 그 전국에서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군대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문자 글자 모르는 거에서부터 온갖 저게 다 있으니까 이걸 적재적소에 분류하고 하기 위해서 미국서 그 집단 검사가 발달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장정들을 사회에 재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 적성도 알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이른바 표준화 검사라고 하는 검사 제도가 발달해요. 우리나라가 그걸 배워왔어요. 돈은 없고 교사는 모자라고 아이들은 많고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막 개발하던 그걸 배워 해보니까 돈 덜 들이면서 괜찮으니까 그냥 거기 그대로 쭉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내년도 전국 중학교 입학 시험이 지난 4일 일제히 막을 올렸습니다. 하반기마다 40개의 객관식 문제가 50분 동안이란 한정된 시간 속에 배당되어 50년대 말은 국민학교 의무교육이 완성되고 이후 60년대엔 중고등교육이 최대 관심사가 됐다. 그러나 취약 아동 수는 해마다 늘어나게 되므로 가족 계획을 거기에 베이비붐 세대가 등장하면서 지원자에 비해 학교가 부족하고 교육 기회는 그만큼 제한된다. 그러다 보니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고 인류 비용도 생겨난다. 인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 그것이 당시 청소년들의 강요된 희망이었다. 입시 경쟁은 과외란 우리만의 독특한 사교육 형태를 만들어냈으며 그것은 오래도록 우리 사회와 학생들을 힘겹게 만들었다. 아침에 이 학교에 나오면은 어떤 애들은 정말 자는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학교 공부가 끝나면 바로 과외로 들어가죠. 그러면 과외로 들어가서 어떤 데는 과외 선생님한테 그 집에 이제 자기네 집에 모일 때도 있고 이제 다른 학생네 집에 모일 때도 있고 가운데다가 이불을 하나 펴놓고 다리만 넣고 다 머리를 뭐 많이 자는 거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잤었어요. 그러고서 자고선 새벽까지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또 새벽에 또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 치맛바람이 아주 셌었거든요. 체육장까지도 과외를 할 정도로 그만큼 지금 생각하면 난리죠. 1964년 12월 전기 중학 입시 합격자 발표와 함께 일대 분란이 일어난다. 이름하여 무즈파동. 흔히 치맛바람이라 부르는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과도한 개입, 그것이 사회 문제화됐던 사건이다. 문제는 자연 과목 18번 문제. 엿을 만드는데 엿기름 대신 넣어도 되는 것을 묻는 문제에 디아스타제 대신 무즙을 써서 낙방한 38명의 학생. 그들이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거센 정 앞에 갈팡질팡 갈피를 잡지 못하는 교육정책자. 직접 무즙으로 엿을 만들어 공무원들에게 들이미는 학부모. 원색적인 대립으로 사건은 발전해 갔다. 이 사건은 입시 과열로 인한 학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 제 자식만 생각하는 왜곡된 교육열이 빚어낸 해프닝이었던 지적도 제기됐다. 결국 이듬해 3월 무즙 학부모들의 승소로 파동은 끝이 난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의 기본 단위는 사실은 집안입니다. 가문입니다. 시험은 학생이 보지만 중학교를 입학한다, 대학을 입학한다는 건 집안 행사입니다. 따라서 부모들이 입학 시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집안일로서 입학 시험과 또 입학 시험의 공정한 관리로 책임자로 해서 정부 간의 충돌이 일어난 것이 바로 무즙 파동과 창갈 파동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큰 사회 문제가 되어온 어린이들의 과외 공부 등 입학 시험 지옥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중학교 입학을 무시험제로 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권호병 문교부 장관은 동네 일반 국민들이 국민학교 어린이에게 너무 과도한 입시 준비 교육. 굉장히 중학교 입시를 열심히 준비하다가 저희가 그걸 7.15 혁명이라고 불러서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68년 7월 15일에 당시 권호병 문교부 장관이 중학교 입시를 없앤다. 그리고 이제 기계적으로 배정을 하는데 은행화를 굴렸어요. 우리는 첫 세대에 그렇게 추첨함 이렇게 돌려가지고. 뺑뺑이 세대를 만들어낸 68년 중학교 무시험제. 이것으로 입시 지옥으로부터 해방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 흐름은 74년 고교 평준화로 이어진다. 이것은 굽히지 않고 학교문을 두드린 학생과 학부모의 열정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학문은 그리 쉽게 열리지 않았다. 중학교, 고등학교와는 달리 대학의 경우 정부는 70년대 말까지 대학 정원을 철저히 제한했던 것이다. 문화 정부의 기본적인 시각은 그 당시까지의 그 아주 과도하게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서 팽창된 대학 교육이 국가적 낭비라고 본 거예요. 이것을 저는 이제 효율성의 논리라고 봅니다. 그런 효율성의 논리에 입각해서 이제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그 4년제 대학의 정원은 인력 수급 범위 내에서 그거에 상응하는 정도만 정원을 책정해서 허용하겠다. 내게 대한 꿈이 있고 젊은이의 낭만이 깃든 대학. 캠퍼스에서 낭만을 즐길 수 있던 당시 대학생들은 특권층과 다름이 없었다. 밝은 눈빛으로 학구에 불타는 젊은이의 태도가 늠름할 때 나라의 장래는 그러다 보니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 갖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없이 컸다. 특히 교복 대신 작업복을 입어야 했던 공장 노동자들. 그들에게 배움은 그저 사치일 뿐이었다. 15 교복을 벗어 던지고 병든 부모 어린 동생 떠나며 혼자 걸어 공부하고 싶어서 학교 가고 싶어 울기도 했어. 쉬지 않고 걸어야 할 순이는 배고픔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곧 졸업이지요. 70년대 산업약군이라 이름 붙여진 공장 노동자들에게 그나마 열려진 배움의 길은 산업체 부설학교였다. 낮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졸음과 싸우며 공부를 해야 했던 젊은이들. 소설가 신경숙 씨는 그 당시 애달픈 일상을 자전적 소설로 펴내기도 했다. 근데 좀 뭐라 그럴까, 교복을 입을 수 있었다는 그런 점이 굉장히들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대부분 종일 이제 공장에서 일하고 오니까 얼굴이 노랗죠. 노랗고 또 교복 속에 감춰져 있긴 해도 나이들이 28 됐기도 했었고요. 그랬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때 제 기억으로는 막 피곤하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말로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실제로 피곤해 보이기는 했는데. 제도교육 밖의 교육, 그 중심에 야학이 있다. 밤을 밝히는 이곳은 배움만이 미래를 밝힐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배움터다. 휘경동에 자리한 상록야학은 70년대 중반 중학교 진학을 못한 청소년들에게 중학교 과정을 가르쳐주기 위해 시작해 지금껏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오후 일찌감치 끝난 날인데 저녁 때부터 술이 막 졸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얼굴 빨개서 그냥 집에 들어가고 그런 생활만 하다 보니까 나이 30에 사람이 삐인이 되겠더라고요. 뭔가 취미생활을 찾긴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던 중에 마침 그 광고 그 벽보를 봤어요. 전부 때부터는 우리 지금은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직접 그 작업 벽보 붙이기 작업을 하러 다니는 중이지만 그게 보니까 갑자기 과거에 참 그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었거든요. 그 과거에 공부하던 그 생각, 욕심 그런 것들이 갑자기 그 속에서 솟아오르더라고요. 1900년대 초
이 땅에 뿌리를 받고 교육의 한 축을 이끌어온 야학. 검정고시 야학, 생활야학, 노동야학 등 시대에 따라 필요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담아낸 배움의 전당. 70년대에 서울에만도 200개가 넘던 야학이 그 수가 점점 줄어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간다. 국가부 비상대책 상임위원회는 교육 정상화와 과열과외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80년대 들어서면서 마침내 대학의 문도 넓어졌다. 졸업 정원제를 실시하는 대신 입학 정원을 대폭 늘린 것이다. 흔히 말하는 386 세대. 그들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대학에 다닌 이들이다. 우리는 민족통일의 역사적 사명활동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빙난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는 자주의 기세를 확립하고 앞으로는 인류공동에 이바지하리라. 이에 의해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전반의 일들을 기억하고 이런 식으로 야 박씨가 내가 용기 시험 갔으면 나 서울에 간다고 그래. 그게 동의교육헌장이 393가인가 그래. 우리는 아침에 5분 늦으면 50번 무료문복을 안 가져오는 건 이거는 체제에 반대하는 놈이거든. 그러니까 국민교육헌장을 반성문을 쓰는데 100번을 쓰는데 나중에 이게 손에 지가 나더라고. 과도한 이데올로기의 주입. 우리 교육이 가진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였다. 일제 식민지 시대의 황국 신민서서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많은 맹세, 헌장을 외워야 했던 우리들의 초상. 특히 유신 시대에는 국적 있는 교육, 새마을 교육이란 이름하에 가치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은 이데올로기의 전달자로 전락해버렸다. 애만 조립 얼마나 잘하면 점수 주고 그다음에 여의도 가서 사열하고 근데 고등학교 조립해야 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강단에서 총을 조립하고 분해하고 이걸로 점수를 평가하고 또 제시 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계 전투도 배워야 되고 그런 현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시대가 강요한 획일화, 주입식 교육은 한국을 교육열은 있으나 교육이 없는 나라로 평가하는 데 빌미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철저하게 이데올로기 교육을 받고 자란 학생들이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주체 세력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대학에서 그들은 자신이 받은 교육을 온몸으로 거부하며 민주화를 외쳤다. 우리 교육의 이중성은 바로 그거예요. 하여튼 제도 교육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교육 목적은 번번이 다음 세대 가면 실패해요. 애국심을 길러주려고 하고 뭐 통치 체제를 정당화하고 거기에 순응하도록 길들이려고 하는 제도 교육 받은 그 국민인류 교육 세대가 80년대 반체제 세대가 됐단 말이죠. 왜 그럴까? 우리가 교육을 볼 때 일제 식민지 교육 전략에서 가르쳐준 그들이 가르쳐준 교육, 제도 교육, 절대주의 교육이라는 거 좋은 건데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건데 학교에서 그걸 배워야 된다. 학교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학교 교육을 잘 받으면 사회에서 이렇게 출세시켜줄게. 학교 교육만을 제일로 보는 그러한 제도교육 절대주의 때문에 학교 밖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영향력에 대해서 간과한 거예요. 학교 교육에 지나친 강조는 80년대 중반 중고등학생들의 자살 신드롬이란 극단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85년 113명, 86년 117명, 87년 100명. 공부만을 요구하는 삶을 경멸한다는 절규를 남기고 그들은 세상을 등졌다. 그들의 자살은 성적 제일주의와 치열한 경쟁이 만들어낸 시대의 우울이었다. 진학 특공대라고 해놓고 다른 학생들은 막 청소를 보통 5교시 끝나면 청소하는데 운동 여기서 막 청소를 하는데
걔들 한 100여 명은 학생들이 이 좀 다 잘 볼 수 있는 좀 높은 계단 같은 데 쭉 앉혀가지고 빵하고 우유를 갖다 용달째 딱 배달해가지고 청소 시간에 걔들 청소시키지 않고 막 놀아 먹이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선생님들 지적을 하죠. 저건 비교육적이다. 응?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죽음을 강요하는 교육의 모순 앞에서 긴 침묵을 깨고 교사들이 일어났다. 1989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결성은 참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탄압에 의해 결국 1,500여 명의 교사가 정든 교단을 떠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결국 그 시대 상황, 억압된 시대 상황,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의 그런 그 억압된 구조, 국가가 통제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사들이 제 몫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교육이 파행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을 교사 스스로 깨치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절실함. 그리고 10년. 올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마침내 합법화됐다. 그러나 왜곡되고 모순된 교육 현실이 그들 앞에 있는 건 10년 전 그랬다. 이미 해직된 교사들은 대부분 학교로 돌아갔고 누락됐던 199명의 교사도 오는 9월 다시 학생들 앞에 서게 된다. 지금 12년이 됐는데 요즘 가끔 가다가 학교에서 수업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뭐 한참 뭐 연행도 다 하고 뭐 싸우고 집회하고 쪽팔리는 그런 마음이 일곱서가지고 꿈을 못 꿨는데 지금은 학생들한테 가가지고 옛날 이제 12년 전에 학생들은 이제 고등학생들하고 같이 그냥 수업하면서 했던 그것이 그냥 자꾸만 이제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꼴로는 지금 꿈을 꾸는 내 마음속에 내는 학교로 갈 수 있는 빨리 갔으면 하는 그런 거 욕망이 근데 이거 이걸 그림 먹은 걸 느끼는데 정말로 정말 학교로 가고 싶어요. 그토록 다시 돌아가고 싶은 학교. 그러나 현실은 장밋빛 청사진만은 아니다. 수십 번 시험 제도가 바뀌었지만 입시 지옥으로부터의 해방은 아직도 요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교육은 또 하나의 임무를 요구받고 있다. 더 이상 19세기 교실에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을 가르쳐서는 안 될 일이다. 내일의 주체를 키우는 일, 그것은 교육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임무. 바로 지금 펼쳐질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인간형을 요구하고 있다. 이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플러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끊임없는 인간에게만 있는 호기심, 끊임없는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멋있게,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끊임없는 그 창의성. 그래서 결국 이것은 혁신에게 이르는 그러한 새로운 것으로서 결국은 인간의 그 삶 전체에 높은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말하죠. 세계를 감동시킨 한국의 교육열. 지난 100년 어려운 시기마다 교육열은 우리 민족을 일으켜 세우는 든든한 지렛대였다. 때론 너무 개인적이고 때론 너무 지나치기도 했지만 그래도 분명 교육열은 우리의 자산이다. 우리나라 교육열은 우리나라 민족 특유의 민족의 에너지, 민족의 힘의 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오늘의 한국 교육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힘을 발휘한 것은 교육열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어느 나라에 비해서 유례없는 교육의 팽창을 가져온 점, 이 점은 교육열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교육열은 지금까지는 사적인 영역에서 머물렀습니다. 자기 자식, 내 자식을 위해서는 수십만을 투자해도 남의 자식, 우리의 자식, 우리 모든 교육을 위해서는 투자하는 부분이 적었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면 이 사적인 교육열이 아니라 교육을 하나의 공동선, 우리나라 민족의 자산으로 보고
공적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명 우리에게 교육은 희망이었다. 무학으로부터, 문맹으로부터, 입시 지옥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참된 교육을 향한 뜨거운 몸짓으로 지난 100년 우리는 희망의 땅을 다졌다. 그러나 교육열은 있으나 교육은 없는 현실에서 이제는 교육이란 그릇을 채워야 할 때다. 그럴 때만이 다음 세기도 교육만이 희망이다.